산행의 시나리오 작업?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과는 약간 다른 방식의 작업이었다라고 네. 들었어서요. 정말 힘들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네네네. 같은데 정말 힘들었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 특별히 뭘 누가 절 괴롭혔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단점을 마주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 장점을 또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중간점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마지막 편집 때까지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소년유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편하게 쓰고 진짜 즉흥적으로 스텝들을 모아서 바로 찍었던 준비를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소년유랑은 퇴고가 없었어요. 퇴고 과정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찍는 첫 단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냥 어딘가에 얼매여 있지 말고 그냥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화제 출품 계획도 따로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영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서사를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에서는 스트레스가 그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그 구조 그다음에 좀 불친절하시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영화 이해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저는 극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결론적으로는 혼합된 형태의 장르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고집스러워지면은 제가 저한테 도움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아니면 좀 날 다듬어 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듬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CJ 스토리업에 지원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멘토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한 달 뭐 짧게 이렇게가 아니라 1년 전 과정에서 뭐 기술시사 아니면 멘토링 다양한 부분에서 서포팅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만난 이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랑 편집본 피드백을 너무 이제 거의 정말 교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 단점이 제가 못 느끼는 단점이면 그냥 뭐 일단 이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공감하는 제 단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전 작품이랑은 작업했던 방식이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작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약간 시나리오 위주의 작업이었던가요, 이번에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제 어떤 구조 안에서 최대한 좀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어떤 때는 그렇게 수정고를 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어버렸을 땐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제 영화를 봤던 스태프들은 아니면 일반 다른 분들은 이거 너무 너 영화 같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로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유성이 사라진 느낌이. 네. 그래서 너무 뭔가 지금은 너무 정제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확 한번 바꿔보면은 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점들이 너무 새어나오는 글이 돼버리고 그게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갔나요?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으셨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그 시나리오는 이번엔 시나리오를 보고 좀 편집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몽타주 시퀀스의 구성 자체는 뭔가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은 상황이더라도 대사나 어떤 뭐 나레이션으로 설명된다기보다는 딱 이미지랑 사운드, 그러니까 무성영화 때처럼 그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감정까지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만은 놓치지 않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주제의식이 상당히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이면 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어떤 뭐 간단하게만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면은 그 비무장지대 이제 접경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네. 분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알게 모르게 어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사실은 이제 영화 자체가 어떤 히치콕의 서스펜스의 구조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뭔가 이제 항상 어떤 그 분단 국가라는 특성상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것 네. 그리고 이거는 뭐로부터 기인해서 이 감정이 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좀 그 기획 의도와 주제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 같긴 해요. 거기서도 약간 경계가 있는 것 같고 경계에 네, 놓여진 또 사람들 그것도 되게 경계가 재밌네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매번 마음을 먹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자꾸 그런 게 좀 흥미가 생기는 이유가 확실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산행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애들 그러니까 실제로 남매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실제 남매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쟤네들이 그러니까 전 남매가 외동이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남매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연령대에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매인 애들을 이제 캐스팅을 해서 전문 배우가 아니더라도 걔네들이 약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랑 뭐 어떻게 대화를 주고 받는지랑 오빠가 동생을 얼마나 챙기는지에 대한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한두 번은 그렇게 놀듯이 만나면서 관찰을 좀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시나리오 안에서 디테일한 어떤 액팅들을 좀 수정하거나 대사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디벨롭 하는 경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캐릭터를 구성하고 그거에 맞는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러프하게 좀 열린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네, 근데 것이죠. 이제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얘도 좀 이야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 소년유랑은 사실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도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좀 그런 어떤 공백을 많이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좀 공백을 좀 두고 그 공백만큼 오시는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원래 생각을 하긴 했었어서 그래서 캐릭터도 뭔가 이렇게 더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기획 자체가 또 애초에 좀 뭐 영화제나 좀 영화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한번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편하게 해보자의 의도가 커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산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꼼꼼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결국에는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 실제로 누군가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허투루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걔는 진짜 취재 그러니까 뭐 피해자분들의 취재 뭐 인터뷰를 정말 다방면에서 많이 하면서 그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은 다 좀 아주 세세하게 좀 전사를 다 만들어 놓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재에 대한 선택 이런 것도 되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이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사실은 제가 파주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제가 10년 정도 살았을 때 제가 산 중턱에 집이 있었었는데 진짜 그 군부대 훈련할 때 그 포소리라고 해야 하나? 산을 올릴 정도의 그런 포소리 들었던 경험과 그리고 이제 산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도는 전혀 몰랐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그 부대 시설이라는 거를 이제는 알았지만 그때 이제 그 어떤 산속에 있는 참호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뭔가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고 그 앞에 모래더미들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때는 이제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저긴 누가 들어가는 걸까? 저긴 저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린 시절엔 동화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곳들을 보면서 너무 둥글 같고 뭔가 움찔 같기도 하고 하니까 자꾸 동화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문득 이게 사실은 되게 끔찍한 역사 끝에 아직 대한민국이 또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전쟁이라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만 않은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과거의 역사가 잔흔처럼 남아서 네. 그게 곳곳에 계속 아직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득 또 떠오르는 게 제가 옛날에 파주 살 때 그 한번 수해가 비가 진짜 많이 오면은 네. 범람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 그때 한번 신문에 그 부대였었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거기 안에 있던 창고가 한번 물이 들이닥치면서 걔가 유실이 돼가지고 그게 하천을 타고 흘러갔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하천으로 유실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작은 표가 신문에 이렇게 작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아이들이면은 동화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전쟁의 잔흔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인터뷰도 보고 뭐 옛날 신문도 다시 보고 하다가 그냥 아직까지 계속되는 게 그 어떤 군인들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어떤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탄이라 하나요? 그 이렇게 총알이 튕겨나가서 그게 일반 주민이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워져 있던 차가 이제 이렇게 반사된 총알에 맞아가지고 유리창이 다 뭐 박살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사고들이 되게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해자 데려와라고 했을 때 가해자 데려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과거의 잔흔들 그다음에 뭐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책임을 물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나와서 유실된 지뢰를 밟는다고 쳤을 때는 이거는 누구를 탓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심어놓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게 실제로 뭐 지뢰가 묻혀져 있는 곳들을 옛날에 뭐 6.25 전쟁 당시에 지도를 그려놨는지 아니면 따로 표시를 해놨는지는 다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미확인 지뢰지대나 그 지뢰 불발탄 유실된 그 양의 수가 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깅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그 피해자분들의 어떤 단체를 또 알게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제 주변 남자인 친구들이 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듣는 이야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의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얘를 내가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딱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그 글을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가지고 있는 고민 지점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영화 이야기를 쓰고 하다 보면은 제 상상 안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머리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네. 사실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딱 포착하는 지점을 극량화하는 게 되게 좋은 일 같은데 네. 제가 생각보다 그런 게 되게 약하다. 네. 책만 보고 영화만 보고 단순히 이게 시나리오 쓰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시나리오만 봤을 때 공감 가기도 되게 힘들고 네.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전혀 다른 결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최근에 조그마한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조사를 좀 틈틈이 혹은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 작업하면서 진짜 인터뷰나 음, 뭐 취재 아니면 스크랩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 사건 사고들에 대한 스크랩을 해봤었었는데 네, 근데 현실이 더 끔찍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확실히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네. 감독님과 사전에 인터뷰하면서 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감독님이 혹은 그리고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그 현장 날씨 변화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오히려 그 날씨가 달라지고 구름의 어떤 양이 달라질 때마다 광질이 그 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오히려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타입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 산행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그 되게 어떤 몽타주 시퀀스로 들어가는 포인트에 되게 긴 롱테이크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그때도 원래는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면 다리가 곧 잠길 만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희끼리 막 PD님이나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 추찰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그냥 정진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랑 촬영 감독님 둘 다 비를 부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날만 내리는 비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비를 우리가 원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적인 또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배우의 감정선을 고려를 했을 때는 비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진 않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해도 찍어보자. 재밌게 찍어보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는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새들이 이제 비를 맞으니까 원래 그 이제 하천 따라서 이렇게 풀숲에 주저앉아 있던 새들이 비가 내리니까 막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담는다고 했을 때 흔치 않는 기회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선물같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오히려 이때 지금 이렇게 찍으라고 누가 지정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의연하게 잘 대처해서 찍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예민해지긴 해요. 매우. 근데 그쵸. 그래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영화를 이렇게 딱 내가 구성한 대로 찍어야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느껴지는 현장에서 감각들 이런 것들을 그 몇 월 며칠 그날에 이게 담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좋은 찰감님 만나는 것도 되게 큰 인연이고 복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산행이어서 산에서 찍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찍고 싶은 영화가 산에서 네. 찍고 싶은데 네. 그 로케적인 문제가 되게 크더라고요. 뭐 이제 허가 맞아요. 문제, 뭐 화장실, 밥, 뭐 커피 네. 그리고 해 지는 거 맞아요. 어떠셨나요? 여름에 찍었는데 네. 저는 제 스태프들이 왜 안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모기 있을 거고. 모기도 그렇고 뭐 해충들도 그렇고 진드기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는 정말 당연히 너무 힘들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그 연출팀이랑 제작팀이 픽업을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화장실 갈 사람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도 차가 거기까지 올라갔나 보네요. 어느 촬영 지점까지. 그게 사실은 좀 욕심을 부리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감독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이렇게 우거진 곳 그쵸. 더 마음에 드는 스팟을 찾기 위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으나 일단 아이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컨디션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그 촬영팀, 음향팀 장비. 장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욕심을 좀 많이 줄이고 덜고 찍기는 했었어요. 근데 산에서 찍는 거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추천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추천한다고 하면은 할 부분은 있어요. 사운드 수음이 너무 편해요. 걸릴 게 없구나.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매미 소리가 심하게 울면은 그건 나름대로 문제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뭐 아니면 이런 차 소리들 같은 것들이 거의 그냥 아예 안 나니까 네.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더 수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찍는다면 네. 차라리 8월 말고 9월에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산행을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산행이 이번 연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돼요. 그래서 코리안 시네마라는 섹션에서 만나뵐 수 있고요. 5월 초에 아마 이제 상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아마 한 3회차 정도 이제 상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매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제 예매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힘들긴 해요, 정말. 네. 매번 그쵸. 저도 전주는 PC방 가서 PC방 가서요? 네, PC방 가서 창 여러 개 띄워놓고 PC방 가서 하면 더 빠른가요? 아니 근데 그냥 괜히 그냥 옛날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 신청하는 마인드로 그쵸. 네.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네. 무엇을 얻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공감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자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약간 어떤 부분이 확 뚫린다, 그러니까 해소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한 포인트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어떤 거창한 단어나 거창한 문장으로 좀 뭔가 이렇게 점철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 다음 목표라고 하면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목표라고 하면은 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딱 기억에 남는 어떤 시퀀스. 근데 내가 너무 그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동화돼서 어떤 감정의 해소 내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내 연출적인 능력으로 하여금 많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다고 저한테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좀 다양한 짧은 포맷의 아니면 긴 포맷의 영화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더 내가 어떠한 형태의 영화나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